영리한 막내딸의 볼품없는 사위. 옛날 사천성 부근에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총명하였고 문장이 훌륭하였지요. 그러나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살림은 지극히 빈궁하여 생활을 지탱해 갈 직업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일자리를 구하여 호라는 은대의 서기가 되었지요. 호공은 정 씨에게 시험 삼아 문장을 쓰게 해보고 크게 감탄하여 사위로 맞이함이 좋으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호공에게는 아들 셋과 딸 넷이 있었지요. 모두들 다 나이가 어릴 때 대갓집과 약혼을 두었지만 오직 막내딸인 사랑만은 첩의 딸이었는데 어머니마저 일찍 죽었기 때문에 16이 되도록 약혼을 하지 못하였다가 마침내 정씨를 대릴 사위로 맞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호공의 이런 처사를 비웃으며 망령이 났기 때문에 정신 빠진 행동을 한다고 수군거렸으나 호공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살림방을 정돈하여 정씨를 오도록 한 다음 무엇 하나 부족함 없게 돌봐주도록 했습니다. 아들과 딸들은 정씨를 바보처럼 대하고 심지어는 식사도 한 자리에서 하지 않았고 머슴과 행랑 하인들까지도 그를 구박했습니다. 그러나 정씨는 이에 상대하려 하지 않고 묵묵하게 학문을 닫기에만 열심이었지요. 이보다 앞서서 사랑이 약혼하기 전에 사람의 부귀와 빈천을 점치는 무녀가 와서 호공의 관상을 자세하게 관찰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으나 오직 막내딸을 보고는 이 사람이야말로 귀인이 될 상을 가지고 있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정씨를 사위로 정한 다음 언니들은 모두 막내딸을 귀인이라 부르며 놀려대었지요. 그러나 막내딸은 태연하게 침묵을 지키며 모른 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끝내는 하인이나 계집 종까지도 모두 그녀를 귀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막내딸의 여종 개아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집안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앞으로 어찌 될지 누가 아나요? 우리 집 아가씨가 훌륭한 대간의 부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자 둘째 딸이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렸습니다. 정서방이 만약 훌륭한 대간이 된다면 나는 그날로 당장 누나를 빼버리겠어. 개아는 화가 치밀어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 누나리 아쉬워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둘째 딸의 여종인 춘향이도 자기 상전을 옹호하며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아가씨가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내가 대신 양쪽 누나를 모두 다 빼줄게. 개아는 점점 더 화가 나서 춘향의 손목을 끌어잡아 맹세를 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장님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둘째 딸은 그 무례한 말에 발끈 화를 내며 벼랑간 개아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개아는 울부짖으며 소란스럽도록 떠들어대었지요. 호 부인은 모든 것을 보고 들었지만 간섭하지도 않고 슬며시 웃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개아는 화가 나서 막내딸에게 고해 바쳤지요. 막내딸은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같이 떠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잠자코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공의 생일이 되어 사위들이 앞을 다투어 가져온 축하 선물이 뜰에 가득 차게 되었지요. 맏 며느리는 막내딸을 비웃었습니다. 시댁에서 보내온 축하 선물은 무엇이죠? 둘째 딸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양 어깨에
입 하나를 쥐고 오셨을 뿐이지요. 그래도 막내딸은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모든 일에 바보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점점 더 바보 취급을 하였지요. 다만 호공의 둘째 부인인 셋째 딸의 어머니인 이씨만은 언제나 첩의 딸인 막내딸을 귀여워해 주었으며 가끔 돌보아 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셋째 딸에게 타일렀지요. 막내 동생은 천성이 영리하지만 겉으로만 바보인 척 하는 것이야. 총명한 태도를 결코 나타내지 않으므로 다른 여자들은 모두 저 아이의 손아귀에 잡혀 있으면서도 결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야. 더욱이 정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에만 힘쓰고 있으니 언제까지나 남의 밑에만 있을 리가 없지. 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를 대하지 말고 막내 동생에게 친절히 대해주거라. 그랬기 때문에 셋째 딸은 본가에 올 때마다 한층 더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의 정신은 장인의 힘으로 현립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다음 해에 과거 시험을 시행했을 때 불행하게도 호공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정씨는 장례를 치르느라 시험을 치르지를 못했습니다. 마침내 상복을 벗게 되자 막내딸은 여비를 마련해주며 서둘러 유죄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에 있으면서도 쫓겨나지 않은 것은 오로지 저희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럴 수도 없을 것이에요. 이번에 만일 합격을 하시거든 집에 돌아오셔도 따로의 집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길을 떠날 때 이 씨와 셋째 딸은 정성 어린 선물을 챙겨주었습니다. 정 씨는 시험을 치렀지요. 전력을 다하여 합격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발표되고 보니 낙제였습니다. 용기를 잃은 그는 집으로 돌아오기도 괴로웠지요. 다행히 여비가 남아서 발걸음을 서울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마침 서울에는 처가의 친척들이 관리로 있는 사람이 많아서 정 씨는 이름을 바꾸고 고향에도 아무런 소식을 전하지 않은 채 어떤 재상의 집에 몸을 기탁하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마침 어사대부 이공이 정 씨를 보고 장래가 유망한 인물로 인정하여 자기 마카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학비를 주어서 공납금을 바치고 시험 자격을 얻게 한 다음 순천부에 향시를 치르게 했습니다. 정은 보기 좋게 합격하여 서길사의 자리에 올랐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공에게 낱낱이 고했습니다. 이공은 천냥의 돈을 빌려주어 우선 하인을 고향으로 가게 하여 정 씨의 집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호공의 장남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 살림이 공경에 빠지자 별장을 팔아버리려고 하였으므로 이공의 하인은 그 별장을 사들인 다음 마차를 장만하여 막내딸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이보다 앞서 정 씨가 진사에 합격한 다음 이 사실을 고향에 알려준 사람이 있었지요. 호공의 집에서는 이러한 소문을 듣기가 거북했을 뿐 아니라 자세히 알아보니 이름이 같지 않았으므로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을 도리어 꾸짖어 쫓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셋째 아들의 결혼식이 있어서 친척들이 모두 모여 피로연이 벌어지자 형제 자매가 모두 한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내딸만은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지요. 그때 벼랑간 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정 씨로부터 막내딸에게 보내는 서신을 내놓았습니다. 형제들은 서신을 펼쳐보고 새파랗게 질려서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자리에 참석했던 친척들은 막내딸을 만나 보아야겠다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막내를 천대했던 자매들의 심정은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웠지요. 막내딸이 지금까지 수모받은 것을 원망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기분 좋게 나타난 막내딸을 보자 축하를 올리는 사람, 손목을 잡고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는 사람, 인사를 청하는 사람으로 방 안은 순식간에 왁자지껄해졌지요. 그러나 막내딸은 신중하기가 그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쁨과 웃음으로 떠들고 있을 때 밖에서 갑자기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하여 알아보려고 나갔더니 춘향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기에 까닭을 물었지만 울기만 할 뿐 아무 대답이 없었지요. 둘째 딸의 꾸중을 듣고 겨우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개아가 누나를 빼놓으라고 성화같이 야단을 쳤습니다. 달아나지 않았더라면 눈알까지 파내었을 것이에요. 둘째 딸은 화장으로 얼굴에 발랐던 분과 땀이 범벅되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막내딸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앉아만 있었지요.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막내딸은 옷을 갈아입고 잘 치장한 다음 호공의 둘째 부인과 셋째 언니에게만 인사를 마치고 집을 나와 마차를 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아있던 가족들은 그때야 비로소 별장을 산 주인이 정씨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 뒤 호 부인과 형제들은 각각 하인과 여종을 보내주었으나 하나도 받지 않았고 다만 호공의 둘째 부인이 보내준 식무 한 사람만을 받아들였을 뿐이었습니다. 얼마 뒤 정씨가 수레를 타고 종자들을 거느린 다음 금이 환영하여 부모의 무덤에 참배하였지요. 그리고 처가를 방문하여 호공의 영구에 배례하고 호공의 둘째 부인인 이씨 부인에게 인사가 끝나자 곧장 수레에 올랐습니다. 호공이 세상을 떠난 다음 삼형제가 재산 싸움으로 아버지의 영구를 돌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지나자 사당은 썩고 비가 새었으며 그토록 훌륭하던 저택도 점차 폐허처럼 변해갔지요. 정씨는 이러한 꼴을 볼수록 슬픈 마음만이 앞서서 자식들과는 한마디 의논도 없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정씨는 여러 가지 벼슬을 지냈고 청렴 결백한 고관으로서 고향 사람들이 위급한 경우를 당하면 한결같이 힘써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공의 둘째 아들이 살인 혐의로 체포되게 되었지요. 암행어사는 정씨와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었으나 그는 공사를 분명히 했고 업무 처리가 엄격하고도 정당했습니다. 호공의 장남은 자기 아내의 아버지인 왕이라는 관찰사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서신을 써서 보냈지만 아무런 회답도 없었지요. 점점 더 두려움에 떨며 누이 동생인 막내딸에게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호공의 둘째 부인이 써준 편지를 갖고 서울로 떠났지요. 서울에 도착한 다음에도 곧장 찾아갈 면목이 없어서 정씨가 궁중에 출근한 틈을 타서 그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막내딸이 나와 온화하고 명랑한 얼굴로 물었지요. 오빠께서는 항상 바쁘실 터인데 먼 길에 이처럼 찾아주실 시간이 어찌 있었습니까? 호공의 장남은 땅에 엎드려 울며 불며 찾아온 이유를 말했습니다. 큰 오빠께서는 당당한 대장부가 아닙니까? 그 일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하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호공의 장남은 이씨 부인의 편지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막내딸이 말하였지요. 여러 올케들은 모두 선녀 같은 분들이니 그분들 아버님이나 오빠께 부탁하시면 될 듯한데 어째서 여기까지 찾아오시게 되었습니까? 장남은 할 말이 없었으나 동생에게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자 동생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먼 길을 일부러 고생스럽게 오셨기에 동생을 위로하시러 오신 줄 알았더니 소송 사건으로 이 귀인에게 부탁하러 오신 것입니까? 그러더니 옷소매를 뿌리치며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후공의 장남은 부끄러움과 노여움을 가슴에 안고 헛되이 집으로 돌아온 다음 자기가 당한 수모를 모두 이야기해 주었지요. 집안 식구들은 모두가 너무 심하다고 나무랐으며 일시 부인까지도 막내딸의 태도가 지나쳤다고 꾸지람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둘째 아들이 석방되어 돌아오게 되었지요. 식구들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막내딸이 부질없이 원망만 사게 된 것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막내딸의 심부름꾼이 일시 부인을 찾아왔기에 불러들여 물어보니 심부름 온 사람은 돈 주머니를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대감의 부인께서 둘째 오빠 되시는 분에게 편지를 쓰실 시간도 없었으므로 약소하지만 성의만을 표시하려고 편지에 대신하옵니다. 그때야 비로소 식구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정씨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 셋째 딸의 집이 점점 가난해지자 정씨는 지나칠 정도로 동정을 베풀어 주었고 또 이씨 부인에게는 다른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모셔다가 친어머니처럼 봉양을 하였다고 합니다. 매일 다투는 남편과 아내. 옛날 어느 부부가 여행을 하다 낫으로 깎아놓은 것 같은 초원에 도착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보며 말하였지요. 낫으로 잘 깎아놓은 초원이 아름답지 않소. 저것이 낫으로 깎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베어놓은 거지. 초원을 어떻게 베어놓는단 말이오. 깎아놓은 거지. 남편은 깎아놓았다고 하고 아내는 베어놓았다고 우기면서 계속 싸웠지요. 화가 난 아내는 남편의 앞을 가로막으며 두 손가락을 세워 남편의 눈을 찌를 듯 위협하며 소리쳤습니다. 베어놓은 거란 말이야. 베어놓은 거. 알겠어? 아내는 그렇게 계속 우기면서 남편의 앞을 가로막으며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는 풀로 가려져 보이지 않던 구덩이에 빠져버렸지요. 남편은 구덩이에 빠진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우겨대더니 꼴 좋군. 그러고는 계속 가던 길을 가버렸지요. 며칠이 지나자 남편은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아내를 찾아가 보기로 하였지요. 기다란 밧줄을 가지고 구덩이로 다시 찾아간 남편은 구덩이 안으로 밧줄을 던지고 어서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줄이 갑자기 무거워지기 시작하였지요. 남편은 힘껏 당겼습니다. 그런데 줄을 타고 딸려온 것은 아내가 아니라 까만 악마였지요. 남편이 놀라 밧줄을 놓으려 하자 악마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제발 줄을 놓지 마. 널 형제로 생각하겠어. 제발 나를 이곳에서 꺼내줘. 은혜는 잊지 않을게. 부탁이야. 남편은 악마를 밖으로 꺼내 주었습니다. 한숨 돌리고 나자 악마가 물었지요. 무엇을 찾아 이곳까지 왔어? 며칠 전 아내와 이곳을 지나다가 아내가 이 구덩이에 빠져 구하려고 왔소. 그게 너의 사악한 아내였구나.
어찌 그런 여자와 살 수 있단 말이야. 그것도 모자라 구하러 왔다고. 나는 오래전 이 구덩이에 빠졌었지.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지만 차츰 적응이 되었다고. 그런데 얼마 전 네 아내가 온 다음부터는 죽을 지경이었어. 너도 이제부터 그런 여자는 있는 게 좋겠어. 네가 나를 이곳에서 꺼내 주었으니 나도 너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지. 악마는 긴 말을 마치더니 옆에 있던 풀을 뽑았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에게 건네며 말하였지요. 넌 이 풀을 가지고 여기 있어. 난 이웃나라 황제를 찾아갈게. 그 황제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죽을 병에 걸릴 거야. 너는 그때 와서 그녀의 머리 위에서 이 풀을 흔들어 대기만 하면 돼. 그럼 황제의 딸은 살아날 것이고 황제는 너에게 딸을 줄 거야. 그럼 너는 황제의 딸과 결혼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남편은 가방에 풀을 넣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황제의 딸이 아프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각지에서 의원이라는 의원은 모두 모였고 공주의 병을 고치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병을 고치지는 못하였지요. 남편도 황제의 딸 방에 들어가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말한 뒤 악마를 불러냈습니다. 악마가 나타나서 말하였지요. 이제 너 혼자서도 할 수 있겠지. 하지만 더 이상 쫓아오면 안 돼. 그럼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남편이 가방에서 풀을 꺼내어 공주를 어루만지자 공주는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황제와 황후는 공주가 살아나자 얼싸안고 좋아하였지요. 그러고는 남편을 공주와 결혼시켰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이웃나라 황제의 딸에게도 똑같은 악마가 들었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공주의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 나라의 반을 주고 사위로 삼겠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마침 그 나라 황제는 이웃 공주가 그런 병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남편에게 편지를 보내었지요. 황제의 딸을 고쳐주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남편은 악마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떠올리고는 이제 병을 낫게 할 방법도 알지 못하여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며 거절하였지요. 그러자 이웃 나라의 황제는 남편을 보내지 않으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사위인 남편에게 얼른 그곳으로 가보는 게 좋겠다고 말하였지요. 남편은 할 수 없이 떠날 채비를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것에 도착하자 악마가 나와 소리쳐 말하였지요. 여긴 웬일인가?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을 텐데. 그러자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꼭 상의할 일이 있어 온 걸세. 구덩이에 빠진 아내가 나왔다네. 난 아내를 구하려고 했지만 자네가 막지 않았나. 그런데 그녀가 정말 그랬는지 사실을 알고 싶어 한다네. 어쩌면 좋은가? 큰일이네, 큰일이야. 네 아내가 왔다고? 악마는 크게 놀라 황제의 딸 방에서 나와 바다 깊은 곳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서당 마을 이야기. 옛날 서당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근처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괄시를 받았지요. 마을 출신 가운데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기분만 나쁘지 뭐라 할 말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어른 한 명이 인근 마을 사람과 다툼을 벌이다 둘 다 관아에 불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막 거리에서 좋게 술잔을 기울이다 과거 이야기를 하다 서로 시비가 붙었고
급기야 주먹 다짐까지 간 끝에 관아에 끌려간 것이었지요. 그러나 둘 다 똑같이 다툼을 벌였는데도 묘하게 다른 마을 사람은 금세 풀려난 반면 이 마을 사람은 밤을 꼬박 새운 뒤 다음날 해가 중천에 떠서야 풀려난 것입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 모두 마을에 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며 한탄을 하였지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당산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방법이 없었지요. 그때 노인 한 명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서당을 하나 차리면 어떨까? 갑작스런 제안에 다들 뭐라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자 노인이 재차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아 서당을 만들고 유능한 훈장을 모셔다 마을 아이들을 가르칩시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이런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 아니오.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돈 이야기가 나오자 다들 주춤하였지요. 심지어 돈을 걷자고 할까봐 일부러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리기도 하고 덜어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그나마 돈푼 꽤나 있다는 장씨가 일어나더니 호기롭게 말하였지요. 본장을 모시는데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되겠소. 다만 서당은 우리가 모두 합심하여 지읍시다. 그래야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장씨의 말에 갑자기 좌중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다 이야기가 운영비에 이르자 또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시 서당의 수업료는 신입생에게는 1년에 벼 반섬, 그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한 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았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김씨 성을 가진 이가 일어나 이야기하였습니다. 서당을 여는 것은 마을 모두를 위한 일이지요. 그러니 서당에 아이를 보내는 사람은 1년에 벼 2말씩을 내기로 하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경작하는 전답에서 나오는 수확으로 채우는 것이 어떨까요? 마을 사람들은 김씨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되었고 다음 날부터 서둘러 양지 바른 곳에 서당을 짓는 한편 일부는 훈장을 물색하였지요. 수소문 끝에 근동에 소문이 자자하던 선생님을 훈장으로 모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 역시 열심히 공부한 끝에 마침내 마을에서는 진사 3명, 선달 1명이 탄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급제가 잇따르자 다른 마을에 부러움을 사게 되었고 그런 까닭에 마을 이름이 서당 마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를 아들 삼은 사람들. 옛날 덴마크에 커다란 농장을 가진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부자였지만 자식이 없어 걱정이 많았지요. 그러던 어느 해 부부는 아주 작고 예쁜 송아지 한 마리를 얻었습니다. 부부는 송아지에게 피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피터는 말귀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부부는 피터를 마치 자식처럼 사랑하였지요. 피터에게 말을 가르칠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어. 그럴 수만 있다면 피터를 양자로 삼아 재산도 모두 물려줄 수 있잖아.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였지요. 그러자 아내도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남편은 그 길로 집사를 찾아가 보았지요. 우리 부부는 송아지를 양자로 삼아 재산도 물려줄 생각입니다. 그러니 송아지에게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집사는 잠깐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가르칠 수 있지요. 하지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책을 사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괜찮으시겠어요? 누구에게도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남편이 말하자 집사는 음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아무도 몰래 송아지를 데리고 오세요. 남편은 집사 말대로 하였지요. 일주일 뒤 남편은 송아지가 잘 있는지 집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배운 것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 나중에 만나세요. 참, 송아지에게 말을 가르치는 일은 생각보다 무척 어려운 일이니 돈이 더 필요합니다. 집사는 송아지를 보여주지 않았지요. 일주일 뒤 다시 집사를 찾아간 남편은 이번에도 송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지요. 어느 날 집사가 검은 옷을 입고 농장으로 찾아와 물었습니다. 혹, 피터가 이곳에 오지 않았나요? 그동안 제가 열심히 가르친 덕에 피터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려다 주려고 같이 집을 나섰는데 제가 두고 온 지팡이를 가지러 간 사이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에 오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집사는 걱정하는 척하며 말하였지요. 하지만 집사는 피터에게 말을 가르치기는커녕 송아지가 통통하게 살이 오르자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집사의 말을 들은 부부는 자식이나 다름없는 피터를 잃은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지요.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피터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집사가 신문 한 장을 들고 다시 부부를 찾아왔지요. 혹 피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져왔습니다. 집사가 준 신문에는 농장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가게가 새로 생겼다는 기사가 있었지요. 그 가게 이름이 황소 피터였습니다. 기사를 본 부부는 아주 기뻤지요. 우리 피터가 틀림없어요. 보세요. 황소 피터라고 써 있잖아요. 어서 가봐요. 가게를 한다니 돈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다음 날 부부는 자신들이 모아두었던 돈을 가지고 황소 피터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부부는 가게 주인을 피터라고 믿었지요. 역시 집사님은 보통이 아니야. 이렇게 피터를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말이야. 피터, 어서 집으로 가자. 부부는 다짜고짜 가게 주인을 잡아 끌었지요. 가게 주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른에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지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중요한 일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요. 그러자 부부는 기다렸다는 듯 가져온 돈 자루를 탁자 위에 쏟았습니다. 자루에서는 금화가 주르르 쏟아져 내렸지요. 깜짝 놀란 가게 주인은 부부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부부에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게에서 며칠을 함께 지내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였지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로구나. 그건 그렇고 어서 우리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보렴. 예?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이 안 계셨는데요. 농부의 말에 가게 주인이 눈이 휘둥그레지며 말하였지요. 그러자 농부는 부드러운 미소를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고 있단다. 네 친아버지는 축제 때 팔렸고 네 친어머니는 봄에 새끼를 낳다 죽었고 그러니 네가 부모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은 당연하지. 하지만 우리가 이제 너를 양자로 삼았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가게 주인은 그 뒤로 농부 부부와 집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자신을 찾았는지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가게 주인은 부부가 자신만큼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기꺼이 부부의 양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부부는 농장을 모두 팔고 가게 주인이 사는 곳으로 이사를 갔지요. 그곳에서 부부는 늙어 죽을 때까지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 가기 전 부부는 집사를 찾아가서 가게 주인이 황소 피터가 맞는다며 고맙다는 말과 함께 많은 돈을 주었지요. 원숭이 신부 이야기. 옛날에 쌍둥이 왕자를 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왕자에게 왕국을 물려줘야 할지 고민하다가 두 왕자를 불렀지요. 세상을 여행하며 아내가 될 여자를 찾거라. 가장 훌륭하고 귀한 선물을 가진 신부감을 데려오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이야. 두 왕자는 길을 떠났지요.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갔습니다. 이틀 뒤 형은 큰 도시에 사는 어느 후작의 딸을 만났습니다. 사정 이야기를 들은 후작의 딸은 형과 약혼을 하였지요. 이 상자를 가지고 가세요. 형은 후작딸이 주는 선물을 가지고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이와 달리 동생은 계속 말을 타고 달리다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갔지요. 한참을 가자 넓은 들판에 우뚝 선 궁궐이 나타났습니다. 동생이 궁궐 문을 두드리자 스르르 문이 열렸지요. 그곳은 원숭이들만 사는 궁궐이었습니다. 동생은 궁궐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지요. 신기한 경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겁이 나는군. 동생은 오늘 겪었던 일을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동생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지요. 누구시오? 동생이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곳까지 왔나요? 어둠 때문에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목소리는 무척 다정했지요. 동생은 신부감을 찾는다며 아버지가 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소리의 주인공이 자기와 결혼을 하면 바라는 선물을 주겠다고 하였지요. 동생도 좋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 내일 아버지께 편지를 보내세요. 다음 날 동생은 아버지께 잘 지내고 있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왕은 편지를 가져온 원숭이를 보고 무척 놀랐지만 원숭이를 궁궐에 머물라고 하였지요. 그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동생이 잠을 잘 때면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마다 자신과 결혼할 생각인지 묻고는 아버지께 편지를 보내라고 하였지요. 그렇게 날마다 편지를 보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이 사는 궁궐에는 원숭이들이 많아졌지요. 그러는 동안 동생은 밤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눈 어둠 속 목소리에 사랑을 느꼈습니다. 꼭 한 달이 지나자 어둠 속의 목소리가 내일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말했지요. 다음날 아침 동생이 문 앞으로 나가자 아름다운 마차 안에 원숭이 신부가 다소곳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신부가 원숭이라는 사실에 전혀 개의치 않았지요. 원숭이 신부와 동생은 아버지 왕의 성에 다다를 때까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원숭이 신부와 동생은 아주 행복했지요. 동생이 원숭이 신부와 함께 돌아오자 사람들은 무척 놀랬습니다. 하지만 왕은 눈도 꿈쩍하지 않았지요. 네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절대로 신부를 바꿀 수는 없단다. 상자는 결혼식 때 열겠다.
물론입니다, 아버지. 저는 제 신부를 사랑합니다. 신부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동생은 원숭이 신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결혼식 날이 되자 동생은 신부를 데리러 갔습니다. 원숭이 신부는 거울 앞에서 신부 옷을 입고 있었지요.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원숭이 신부는 빙그레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원숭이 신부의 모습이 아름다운 아가씨로 바뀌었지요. 동생은 너무 놀라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신부입니다. 동생이 신부와 함께 밖으로 나가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사람들은 동생과 팔짱을 끼고 나오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길을 따라 늘어서 있던 원숭이들 앞을 동생과 신부가 지나자 원숭이들도 빙그르 돌며 사람으로 변하였지요. 결혼식이 시작되자 왕은 신부들이 가져온 선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형이 가져온 상자 안에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있었지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상자 안에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 새의 부리에는 금덩이가 들어있는 호두를 물고 있었지요. 동생이 가지고 온 상자 안에도 살아있는 새가 들어있었습니다. 새는 도마뱀 한 마리를 입에 물고 있었는데 도마뱀 입 안에는 개암이, 개암 속에는 100개의 팔찌 모양이 수놓인 얇은 비단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왕은 동생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였지요. 그러자 원숭이 신부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다른 왕국이 필요 없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덕분에 저와 저희 백성들은 모두 마법에 풀렸습니다. 그러니 제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생은 원숭이 신부 나라에서 왕이 되었고 형은 아버지 왕국을 물려받아 왕이 되었지요. 동생과 원숭이 신부는 언제까지나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노예가 된 아들. 아주 오랜 옛날 장사를 하며 아들 하나를 키우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아들인 모하마드를 불렀지요. 이제부터 네가 장사를 하거라. 여기 백냥이 있단다. 이 돈으로 상인을 따라 도시로 나가서 이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후추를 사오너라. 아버지 말을 따르기로 한 무하마드는 상인들을 따라 도시로 갔습니다. 도시에 다다른 무하마드는 후추를 사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지요. 그때 사람들에게 빙 둘러싸여 기타를 연주하는 악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하마드는 아름다운 기타 소리에 마음이 빼앗겼지요. 7일 안에 나에게 기타 연주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백냥을 주겠소. 무하마드의 말에 악사는 금화 백냥을 받고 그에게 기타 연주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7일 뒤 무하마드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후추를 사려고 돌아다니다가 기타를 치는 악사를 만났어요. 그에게 금화 백냥을 주고 7일 만에 연주법을 모두 배웠습니다. 무하마드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예부터 예술을 하는 사람은 부자는 되지 못하더라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 했다. 아버지는 무하마드가 후추를 사왔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무하마드의 얼굴에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지요. 다시 후추를 사기 위해 도시로 간 무하마드는 그를 가르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백냥을 줄 테니 7일 동안 글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무하마드가 글을 배워 돌아오자
이번에도 아버지는 잘했다며 칭찬을 했습니다. 다시 도시로 간 무하마드는 이번에는 바로 후추 가게로 가보았지요. 하지만 가게 문이 닫혀 있어 광장을 돌아다니다가 장기 두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100냥을 줄 테니 7일 동안 나에게 장기 두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무하마드는 장기 두는 법을 배워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버지는 이번에도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무하마드를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무하마드는 자신이 자꾸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 저를 노예 상인에게 파세요. 아버지는 그럴 수 없다며 펄쩍 뛰었지요. 그러나 무하마드는 끈질기게 졸랐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버지는 그를 노예 상인에게 금화 100냥을 받고 팔았지요. 물론 아버지는 이번 일도 무하마드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하마드는 상인을 따라 장사길을 떠났지요. 그러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어느 깊은 우물에 이르렀습니다. 물이 안 보이는군. 자네가 우물 속으로 내려가 물을 길어오게. 무하마드는 허리에 밧줄을 묶고 커다란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으로 내려가던 무하마드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지요. 상인 어른, 여기 금은 보화가 쫙 깔렸어요. 상인은 무하마드에게 빨리 금은 보화를 위로 올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무하마드는 금은 보화를 담은 물동이를 수십 번이나 밧줄에 묶어 위로 올렸지요. 마침내 우물 바닥에 있던 금은 보화가 모두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상인은 무하마드를 그냥 우물 속에 두고 떠나버렸지요. 우물 속에서 밖으로 나갈 방법을 찾고 있던 무하마드는 아까보다 훨씬 많은 금은 보화가 가득 찬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기타를 옆에 둔 마녀가 잠들어 있었지요. 무하마드가 기타를 연주하자 마녀가 잠에서 깨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기타 소리를 들으니 우리 아들이 생각나는구나. 그런데 이곳에는 어찌 왔니? 마녀의 질문에 무하마드는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상인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지요. 마녀 덕분에 무하마드는 다시 상인을 만났습니다. 무하마드를 본 상인은 못마땅하였지요. 그래서 무하마드에게 편지 한 장을 써주며 자기 아들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상인 아들에게 가던 무하마드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편지를 뜯어보았지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오는 사내를 죽여 땅에 묻거라. 무하마드는 편지 내용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오는 사내가 바라는 것을 모두 들어주고 깍듯하게 대해라. 편지를 받은 상인의 아들은 무하마드에게 맛있는 음식과 새 옷을 주며 더할 나위 없이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하마드는 도시를 다스리는 아가씨 영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요. 아가씨 영주는 신랑감을 찾고 있는데 자신과 장기를 두어 이기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하마드는 당장 영주가 사는 곳을 찾아가 장기를 두자고 하였지요. 그러자 아가씨 영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나와 5번 장기를 두어야 해요. 당신이 4번을 이기면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지만 내가 이기면 당신은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무하마드는 좋다고 했습니다. 무하마드는 첫 번째 장기 시합에서는 영주에게 졌지만 그 뒤로 4번의 시합을 모두 이겼지요. 마침내 영주와 결혼을 한 무하마드는 늙은 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영주와 결혼을 하게 된 건 모두 저를 믿어주신 아버지 덕분입니다. 무하마드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뒤 무하마드는 아버지를 모시고 영주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뱀의 여신 이야기. 뱀의 여신 마나사는 찬드라고 하는 부유한 상인이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자 몹시 불쾌했습니다. 당장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찬드는 다른 신을 숭배하며 마나사의 말을 계속하여 무시하였지요. 몹시 화가 난 뱀의 여신 마나사는 찬드의 정원으로 들어가 잘 가꾸어진 꽃과 나무들을 마구 꺾어 놓았습니다. 찬드는 마법의 힘으로 정원을 복원시키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그 순간 마나사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하여 찬드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당신이 가진 마법의 힘을 내게 넘겨준다면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그녀가 마나사라는 걸 모르는 찬드는 마법의 힘을 얼른 넘겨주었지요. 마법의 힘을 넘겨받자마자 마나사는 본색을 드러내고 찬드에게 자신을 경배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찬드는 마나사를 더욱 무시했고 화가 난 마나사는 이번에는 찬드 6 아들을 차례로 물어 죽이고 말았지요. 또 그의 전 재산이 실려 있는 배를 침몰시키고 그가 바다에서 표류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찬드는 아들도 배도 잃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러면서도 마나사에게는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딛고 보란듯이 새롭게 일을 시작하여 재산을 모았지요. 마나사의 분풀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찬드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첫날 밤에 뱀에 물려 죽을 것이라는 저주를 내린 것이지요. 찬드는 고민 끝에 개미 한 마리로 들어갈 수 없는 금속 집을 지어 아들에게 거기서 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 여러 개의 자물쇠도 철동 같은 경비도 소용없이 마나사의 뱀들은 신랑 신부의 침실로 들어갔지요. 자지 않고 깨어있던 신부는 수십 마리의 뱀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옷을 풀어헤쳤습니다. 뱀들이 물며 매달리자 그녀는 뱀들을 잡아 기둥에 묶어버렸지요. 마침내 뱀을 모두 처치했다고 생각한 신부는 신랑 곁에 누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또 다른 뱀 한 마리가 남편을 물어 죽이고 말았지요. 인도에서는 뱀에 물려 죽으면 얼마간은 숨이 끊어지지 않고 몸 안에 영혼이 머무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신부는 남편의 시체를 뗏목에 싣고 강으로 나갔지요. 썩어가는 남편과 함께 6달이나 그 뗏목에 머물렀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어느 날 신부는 빨래를 하며 생계를 잇는 한 여자가 죽은 자신의 아들을 살려내는 장면을 목격하였지요. 신부는 그녀에게 매달려 제발 자신의 남편도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빨래하는 여자는 뱀의 여신 마나사에게 데리고 갔지요. 마나사님, 제발 뱀에게 물려 죽은 제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네 정성이 정말 갸륵하구나. 하지만 네 시아버지의 희생 없이 남편을 살리는 일은 불가능하단다. 너의 시아버지에게 가서 아들을 살리고 싶거든 당장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고 말하렴.
신부는 남편의 시체를 안고 시아버지를 찾아갔지요. 아버님, 남편을 살릴 사람은 아버님뿐입니다. 뗏목에서 생활하느라 꼴이 말이 아닌 며느리와 다 썩어 냄새가 나는 아들의 시신 앞에서 찬드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향한 불행 앞에서 절대 굴복하지 않았던 그는 아들과 며느리의 불행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지요. 마침내 찬드는 마나사를 경배했고 아들은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 마나사는 마나사 대비라는 여신으로 지위가 상승되어 정기적으로 그녀를 위한 제식이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빵 만드는 부인. 옛날에 빵을 무척 맛있게 만드는 애니라는 부인이 살고 있었지요. 애니 부인은 부드러운 카스테라, 달콤한 케이크, 바삭한 파이 등 못 만드는 빵이 없었습니다. 부인의 빵을 먹은 사람들은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요정나라 임금님이 애니 부인이 만든 빵 한 조각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빵이 있다니 날마다 먹을 수는 없을까? 임금님은 생각 끝에 애니 부인을 요정나라로 데려가기로 하였지요. 그래서 애니 부인이 시장을 가려고 집을 나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고는 애니 부인이 나타나자 잠이 오는 꽃가루를 뿌렸지요. 아니, 여기가 어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잠에서 깬 애니 부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여긴 요정나라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이곳에서 우리 요정을 위해 날마다 빵을 만들어 주십시오. 요정나라의 임금이 말해 애니 부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아니야, 정신을 차려야 해. 어떡하든 도망갈 방법을 찾아야지. 애니 부인은 속으로 다짐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은 먼저 임금님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지요. 내 빵이 그리 맛있다면 빵을 만들어 드릴게요. 애니 부인이 도망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좋았지만 임금은 그보다 날마다 맛있는 빵을 먹을 생각에 마음이 들떴지요. 빵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밀가루, 우유, 달걀, 설탕, 버터를 주세요. 그리고 부엌은 어딘가요? 임금님은 애니 부인의 말을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아니, 이 그릇으로는 안 되겠어요. 나는 내 그릇 없이는 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 있는 프라이팬, 주전자 물동이, 커다란 그릇, 거품을 만들 스푼을 가져다 주세요. 이번에도 임금님은 애니 부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애니 부인이 필요하다는 모든 것을 가져다 주어라. 임금의 말에 요정들이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였지요. 그러다 그만 그릇을 떨어뜨려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난 시끄러운 소리가 정말 싫어. 임금은 귀를 막으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애니 부인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애니 부인은 그릇에 달걀을 깨어 넣고 우유와 밀가루 그리고 버터를 섞었습니다. 부엌 안은 커다란 스푼으로 재료를 섞는 소리로 시끌시끌 하였지요. 그때마다 임금님은 몸을 움찔움찔했습니다. 임금님, 전 빵을 구울 때 내 고양이가 있어야 해요. 임금님은 요정에게 고양이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부엌은 고양이 울음소리까지 더해져 정신이 없었지요. 임금님은 그 소리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강아지 생각에 빵을 만들 수가 없어요. 강아지를
데려다 주세요. 요정나라 임금은 이번에도 강아지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애니 부인은 강아지를 고양이 옆에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더욱 세차게 반죽을 휘저었지요. 임금은 지끈지끈 머리까지 아팠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참았지요. 참, 집에 있는 아이가 날 찾을 거예요. 아이도 데려다 주세요. 애니 부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임금은 당연히 아기를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임금은 더 이상 시끄러운 소리를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 정신을 못 차리겠어. 맛있는 빵이고 뭐고 어서 돌아가. 임금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애니 부인은 방긋 웃었습니다. 하는 수 없네요. 대신 제가 날마다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 요정의 언덕에 놓아둘게요. 그 뒤로 애니 부인은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욱 맛있는 빵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요정의 언덕에 케이크를 갖다 놓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